지지난주까지 이제 겨울학기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봄학기인데 이제 플라톤으로, 들어갑시다. 박홍우 선생이 그 대화편 분석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맨 처음에 나오는 프로타고라스하고, 지금 그 플라톤 전집은 아직 없고, 한국에. 누구더라?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전집이 있긴 있어요. 플라톤 전집이 있는데, 그거는, 혼자 한 사람이 한 건데, 그거는 일본에서 한 전집을 번역한 거야, 그거는. 일본 전집을 그대로 그냥 번역한 거. 그래서 그건 플라톤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정식 번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믿을만한 번역본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제 그 서광사에서 나오는 거고, 책이 없나? 서광사에서 나오는 게, 책이 없구나. 서광사에서 나오는 게 이제 괜찮고, 지금, 박종현 선생이 번역한 게 나와 있지. 국가든가 티마이오스, 필레보스, 이런 거. 파이돈 나와 있고. 그 총서는 아주 계획한 게 오래됐지. 10년도 더 됐는데, 다른 사람 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박종현 그 양반 것만 지금 계속 혼자 것만 나오고 있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건 이제이 북스에서 나온 거, 이거는 그 정화막당이라고, 그리스 철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도 아주 좋아요. 아주 잘했더라고. 그래서, 그 서광사판하고 이제이 북스 이 두 개를 보면은, 플라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본은 여기 하나 있구나. 영어본은 해밀턴하고 케언스? 케언스 두 사람이 편집한 건데, 플라토, 컬렉티브 다이얼로그스. 요거는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한 영어본 중에서 아주 잘 된 걸 다 모아놨어요, 여기다가, 전부 다. 각 사람이 한 거 중에서 이제 괜찮게 된 거를,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각 대화편마다 역자가 다르지, 그러니까. 쭉, 여기 아주, 영미권, 그리스학자가 총 직결돼 있지, 여기. 영어 번역은 깔끔한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원래 플라톤 원문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 파티클도 많고 아주 번역하기가 진짜 까다로운데, 그런 거 이렇게 가능하면 좀 잘라내고 이렇게 논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대충 보니까. 그래서 이해하기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이죠. 이거 두 권에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유용한 판본이에요, 이게. 유용한 판본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보는 판본은 이건데, 이거는 흔히 이제 비대판 그래. 흔히 비대판.
흔히 이제 그냥 그 비대판이라고 그러지, 간단하게. 기업무 비대가 편집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대화편 중에서 번역이 아주 잘 된 것만 다 모아놓은 시리즈물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대역판이야, 대역판, 이렇게. 불하고 히라버를 같이 이렇게, 대역판이고, 앞에 보면 이제 해설이 엄청 잘 돼 있고, 거의 뭐 이 책의 한 절반 다 해설이 저기서 말이야, 앞에가. 그래서 나는 항상 플러스 볼 때 늘 이거를 이제 보는데, 이렇게. 아주 좋죠. 이거는 영어판하고 달리 그 히라버의 맛을 엄청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 번역해놨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불어도 어려워, 굉장히. 그냥 보통 불어 실력 가지고는 이 불어를 못 읽어. 그 불어도 아주 상당히 어려운 불어지, 그러니까. 보통 불어가 아니라. 이게 이제 늘 내가 보는 책이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로에브 클래시컬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로에브 클래시컬 라이브러리. 이거는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인데 영어지. 이거랑 체제가 똑같아. 여기 양옆 대역돼 있고 앞에 해설돼 있고 이렇게. 로에브 클래시컬 라이브인데 로에브 클래시컬은 그냥 플라톤만이 아니라 히라버 라틴은 고전이 저기 거의 다 망라되어 있지. 저 유명한 그 총서예요. 로에브 클래시컬 라이브러리가 뭐 퀴케도 있고 뭐 다 있지 거기 보면. 보통 영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는 책이죠, 그죠? 독일어권에도 좋은 게 많은데 내가 독일어판 잘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어. 뭐가 있는지. 최근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독일에서 전부 재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들었다 하더라고. 특히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국론이 발견돼가지고 시국론. 거기에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있잖아. 그 장미의 이름 주제가 왜 그 시국론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소설이. 근데 그게 발견돼서 지금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금 재편집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독일어판이 굉장히 좋은 판이라 하더라고. 내가 독일어판을 평생 안 봐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고 한번 인터넷 독일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나갈 거야.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지. 그 미지즈 서방이라고, 미지즈 쇼버라고. 그 이제 유명한 그 출판사 있죠, 미지즈. 미지즈 서방. 미지즈 쇼버에서 나온 게 이제 그 고전적인 판본이지 아주.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사람이 백팩인 거, 일본어로 그냥 번역한 그게 이제 일본어 플라톤 전집이 이렇게. 내가 옛날에 진보저 갔다가 그거 살까 말까 1시간을 고민해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거를 돈도 들지만 이걸 들고 오려니까 까마득하더라고 이만한데 이걸 내가 살까 말까 그 생각이 나네 지금.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또 출판사가 어디다 출판사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서양 고전을 총망라한 전집이 나왔어요. 전집이라고 해야 되나? 총서겠지, 그지? 총서. 뭐 플라톤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뭐 퀴케로 무슨 뭐 다 하여튼 해가지고 히랍 라틴 해가지고 보니까 저번에 왔을 때 보니까 제목도 모르는 책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도 그래도 이거 그리스로만 되게 좋아해서 좀 보는 편인데 이런 책도 있나? 제목도 모르는 책도 거의 많이 나와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로에브 클래시컬 같은 그런 거지, 그지? 보니까 확실히 그 일본어도 옛날 번역본하고 달라. 옛날 번역본은 아주 한문투고 어렵고 이번에 새로 한 거 보니까 되게 쉽더라고 이렇게 말이 현대어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뭐 플라톤은 뭐 철학 공부한 사람은 무조건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프로타고라스는 아직까지 아까 얘기한 그 두 전집에는 아직은 없어요. 프로타고라스가 없고 요거 찾아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범 거에. 요건 뭐 아주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역주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그 이
여기 스테파노스 넘버라고 있거든, 원래. 플라톤 이렇게. 그걸로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정식 번역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어쨌든 뭐, 전체적인 그,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을 주니까, 이거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씩 한번 읽어봅시다. 박철이가 한번 읽어볼까? 3은 플라톤의 이 대화편을 분석함에 앞서서 분석한다는 것이 이 대화편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가 고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플라톤의 이 대화편은 많은 철학 서적이 그러하듯이 논리적 공간에서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적인 사고가 엄밀한 학적 사고로서 성립하려면 학적 사고 일반에 요구되는 정확성과 엄밀성, 그리고 체계성이 구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의 문제가 논리적 공간에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분석의 구경에서 얻어진 가장 단순한 요인을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복잡한 결과를 도출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주어진 재료를 분석적으로 처리하여 가장 단순한 요인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 대화편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러한 문제 처리 방식으로 이끌고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은 이 대화편의 어디에서도 대화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대화의 구계자의 입장에서 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은 소크라테스의 신변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의 익명의 친구는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그가 프로타고라스와 만나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이 대화편에는 어떠한 계기로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와 만나게 되었는지가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와 만난 뒤 프로타고라스가 유숙하고 있던 당시 아테네의 부유하고 명성 있는 한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 즉 지적인 엘리트인 소피스트들의 보호자로서 자처한 한 성류계급의 집안에서 발랄하고 재기에 가르친 질문과 답변, 공격과 응수, 아름다운 수사와 예리한 침착 등으로 엮어진 지적 향연이 극적이며 사실적인 방법으로 소크라테스가 상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묘사되고 있다. 위의 사건을 묘사함에 있어서 플라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화의 주인공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말하자면 일종의 사실보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플라톤의 대화편의 성격에 대한 평가에는 이견들이 있으며, 대화의 주인공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플라톤 자신의 견해가 대변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대화의 주인공의 역사성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문제도 제기된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의혹에 쌓인 문제가 제출되지만,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플라톤은 모든 자기 견해의 편에 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기술된 사실의 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두 관점에서 제시된다. 첫째로 플라톤이 기술한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대화 속에 철학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관점에서의 해결이며, 다음으로는 사건 자체가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의 해결이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은 중요하지 않고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하며, 대화는 철학적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의미가 있을 따름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논리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이론적인 철학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철학이 제기된다. 분과과학은 실제의 일부분을 분석하여 이를 체계에 담는다. 분과과학은 실제 자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분과과학과 비슷하게 실제를 분석하는 철학은 이론적 공간에서 실제를 가지고 추궁한다. 그러나 한편 철학은 실제 자체에 직접 접한다. 철학이 분과과학의 성격을 넘어설 때 분과과학이 서 있는 이론적 공간을 버리고 실제 자체로 그 설 자리로 옮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철학에는 이론이 포함되지만 그것이 철학적 진리가 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실제 자체의 한 측면이며 실제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고립될 수 없다. 철학은 실제 자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철학에서 끊임없이 대출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이상학자는 거인적인 투쟁을 한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 자체는 영원히 이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다. 이 물음 자체가 분석적이다. 철학자는 이 점에 있어서 스스로의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플라톤은 이 점에 있어서 독단론을 철저히 배격하며 제논과 소크라테스의 무지가 야기시킨 실제의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그 나름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는 다만 논쟁을 벌이고 가설을 세울 따름이다. 가설은 실제 자체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다. 모든 물음은 가설로서 대답되는데
가설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철학자는 실제 자체에 대한 모든 물음을 버리고 물음 이전에 주어지는 실제를 기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플라톤은 스스로 실제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직접 자기에게 주어지는 실제를 묘사할 따름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주어지며 기술될 수 있는 실제의 범위는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형이상학자가 지향하는 실제 자체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 속에는 비록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실제의 나머지 부분으로의 통로가 들어있는 사건이 있다. 물론 이 통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주어졌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불안한 것이지만 실제 자체에 육박하려는 철인의 투쟁에 희망을 던져준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실제의 나머지 부분으로 가는 통로는 바로 대화이다. 대화는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사건이며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실제의 나머지 부분이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주어질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사건이다. 말에는 내용이 있으니 그 내용은 말이 어느 정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매개로 하여 드러나는 실제의 내용이다. 사물의 실제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행위의 유용성이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또 희노애락이나 신비적 체험의 대상이 되는 측면도 있으며 신화가 꾸며지며 시가 읊어지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서의 사물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물들과 충동하거나 화해하며 미래의 여러 사건을 받아들일 운명에 놓여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이다. 비록 플라톤의 대화 속에 뛰어들어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나 천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간접적으로 남아 문자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성해보면 플라톤이 대화를 쓴 그 자체가 실제의 진상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플라톤의 저서 이외의 역사적인 사건을 고유 명사를 사용하여 기술한 또 하나의 저서가 있는데 그것은 성서이다. 그런데 성서는 실제의 구제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하였는데 플라톤의 대화편은 실제의 진상이 드러나는 사건을 그렸다. 성서를 쓰는 사건이 이루어진 후 인간 구제의 사건이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갔듯이 플라톤이 대화를 쓴 사건이 이루어진 후 실제의 진상을 밝히려는 사건이 입으로 혹은 문서로 혹은 행위로 그 방법은 다르나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갔다. 플라톤의 대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러한 파동의 한 여적이다. 52쪽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학문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정확성과 엄밀성과 체계성이 구비되어야 하며, 정확성과 엄밀성과 체계성이 가능하려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대상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보는 거죠. 분석.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사물을 인식하는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커, 저 사람은 뭐 머리가 곱슬머리야, 저 사람은 무슨 뭐 얼굴이 뭐 하얘, 이게 이미 분석을 하는 거죠. 그 하나의 총체인 그 사람을 이렇게 퀄리티들의 그 차이, 디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한다는 거는 잘 안 보이는 막 섞여 있는 그 차이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시계를 분석한다는 거는 이 핸드폰을 분석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이게 하나의 그냥 딱 덩어리로 주어져 있죠, 복합체로. 이걸 다 해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부를 해가지고 이 부품을 다 해부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 눈에 안 띄게 얽혀있던 차이들이 딱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하나로 얽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품을 다 해부하면은 요게 부품 1이고 요게 부품 2면은 이렇게 2면은 요놈들은 지금 공간 속에서 이렇게 분할되게 되지, 그지? 이렇게 분할하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차이를 명확히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얽혀 있는 차이를
외연적인 익스텐셔널한 그 공간 속에다 이거를 다 펴는 거예요. 이렇게 펴는 거, 쫙 펴는 거 이렇게. 그게 이제 보통 분석하는 거고, 뭐 생물학에서 말하는 뭐 해부학, 기계에서 말하는 무슨 뭐 기계 해체 다 그런 거죠, 그죠? 언어학에서 말하는 그 언어를 다 분석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주어고, 여기까지는 동사고, 여기까지는 목적어고. 그냥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분석하죠, 그죠? 분석한다는 거는 어떤 얽혀 있는 차이들을 외연 공간에다가 다 펼쳐 놓는 거예요. 외연 공간에다가 펼쳐 놓을 때 비로소 뭡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우리 눈 앞에 이렇게 가시화되는 거죠, 이렇게. 가시화. 그래서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이 플라톤 대화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학문적인 담론이 이렇게 분석적인 사고를 구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떤 고유명사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 플라톤의 이 책은 아주 유니크한 책이고, 다이얼로그로 썼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책이고, 그런데 그希腊 문화사를 글쓰기 양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글쓰기 양식으로.希腊 문화사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글쓰기는 그 서사시죠. 에픽, 서사시. 서사시 형식이고, 굉장히 장중하고, 그 다음에 집단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상당히 긴 시간대를 논하고 있는데, 그런 게 서사시인데, 그게 보통 호메로스, 헤시오도스의 서사시가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서정시죠. 리릭. 서정시가 등장하죠. 그지? 서정시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내면을 표출하는 거고, 어떤 집단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이고, 이지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그런 서정시가 나타나는데, 그 서정시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希腊 문명사에서 그 중요한 사건이죠. 사포의 그 서정시가 유명하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산문이에요. 산문, 프로즈. 산문이 등장하는데 그 산문이 등장함으로써 처음으로 어떤 그 이론적인 지성, theoretical intellectual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지성이 등장하게 되지. 처음으로 서양 문명사에서.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나 철학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사시를 구사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서정시를 구사하는 입장하고 산문을 구사하는 입장이 다르지, 그지? 글쓰기 양식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드라마죠. 드라마 형식이 등장하게 되죠. 드라마 형식은 언제 나오냐면 페르시아 전쟁 끝난 다음에,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자세히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겪었던 어떤 그런 벅찬 경험을 극화하죠. 드라마라는 말은 그 이벤트죠. 사건 또는 시츄에이션, 상황, 이런 거지. 사건이라든가 뭐 상황 이런 걸 뜻하는 게 그 드라마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극이지. 극적이다.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을 이 사람들이 드라마틱하게 이겼잖아. 그지? 그래서 나온 게 그 드라마라는 건데, 그 드라마가 활짝 꼽히죠. 꼽히는데,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다이얼로그죠.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는 디아로고스예요.
디아 로고스. 어떤 책에 보니까 저걸 뭐 두 사람이 얘기해서 다이얼로그인데 그거는 좀 엉터리 어원학이고 디아 로고스지, 디아 로고스. 디아라는 거는 어떤 수루, 어게인스트 뭐 이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말과 말이 부딪히는 거야. 말과 말이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말과 말이 부딪히잖아. 그래서 뭐 무슨 뭐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 끝나고 카산드라를 데려오지, 예언하는 여자 데려오니까 막 누구야 그 부인이 뭐더라? 클리타메스트란가? 그 여자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지, 그지? 그래서 서로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건 이렇게 부딪히는 맛이 이제 그게 드라마의 맛인데. 그 드라마 형식과 바로 이 플라톤이 말하는 대화편이 같은 형식이에요, 바로. 이게 일종의 드라마인 거지, 이게. 쉽게 말하면 드라마. 어떤 철학적인 드라마예요, 이거 말하자면. 둘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로고스가 막 부딪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서 어떤,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드라마를 읽는 재미라는 건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로고스와 로고스가 막 불꽃을 튀기면서, 셰익스피어도 그 드라마고, 괴테도, 파우스트 같은 것도 뭐 드라마고, 무슨 누구지, 미국의 그런 아스밀러인가? 그런 사람도 드라마고 하여튼. 그 드라마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형식인데, 플라톤의 이것도 이제 드라마로 돼 있고, 그죠? 그 참 재미있는 거는, 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은 그 액자 형식이에요. 액자 형식. 액자 형식이 뭐냐면, 여기 액자 있잖아요, 액자.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게 하나의 세계인데, 이게 하나의 이 교실 세계지, 세계인데, 이 세계 안에 저 세계가 하나가 따로 또 안에 또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액자 형식 그러는데, 플라톤의 드라마가 그 액자 형식의 최초의 형식이 바로 플라톤의 드라마예요. 이게 이제 액자 형식의 최초의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파이돈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금 플라토로스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그거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드라마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면은, A가 B가 맞나? 얘기를 해.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서론이고, A가 B한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전체 드라마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이거 읽어보면, 그 스토리가. 간단하게 안 돼 있고. 그리고 맨 끝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LB가 다시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론 결론은 현실 공간이고,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어떤 걸 쭉 전해주는 게 실제 내용이지. 이게 액자지, 액자. 그러니까 왜 닥터 집하고 보면 그렇잖아요. 닥터 집하고 보면 왜 집하고 딸이 자기 삼촌인가 찾아가잖아, 왜? 찾아가서 얘기 나누다가, 그러면서 이제 삼촌이 얘기해주지, 자기 아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나라가 어떻게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참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시 얘가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 기타가 네가 기타 치는 거 보니까 트리머시 딸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그지? 그런 것처럼 똑같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실제 주인공은 이거고. 근데 바로 이 형식이 무슨 형식이냐면은 이게 바로 옛날에 그 이야기꾼 형식이야. 이야기꾼들 형식. 이야기꾼. 옛날 시골에 살면은 이야기꾼이 이렇게 와가지고 동네 오면은 마당에다 멍석 깔고 이제 있으면 그 사람이 막 얘기하거든.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막 얘기해줘, 얘기해줘. 그 이야기꾼 형식하고 똑같아요, 형식이. 옛날에는
옛날 시골에는 극장 개념이 없어. 극장.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영화 보던 기억이 나는데 영화가 극장이 없기 때문에 필름을 갖고 와. 필름을 가져와가지고 틀어줘. 거기 동네에서 이렇게 틀어줘. 근데 보통 물레방앗간에서 틀어주지. 물레방앗간. 물레방앗간이 크거든, 거기가. 그 뭐 무슨 옛날에 무슨 뭐 신영균? 신영균 이런 사람 맞나?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윤봉마, 하여튼 뭐 그런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있어. 그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네에 와가지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야. 이야기꾼이야, 이야기꾼. 와가지고 이제 사람 앉혀놓고 이걸 쫙 얘기해주는 거지. 근데 이 쫙 얘기해주는 사람은 뭐가 되게 좋겠어요? 기억력이 엄청 좋은 사람인 거는, 기억력이. 근데 옛날에는 이 문서가 별로 없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외워, 사람 전부 다. 싹 외워, 그 사람 전부 다. 노래를 부르면은, 서편제 같은 거 나오죠, 서편제 보면은. 악보가 없으니까 그걸 다 외워서 가르쳐줘, 이렇게. 다 외워서 가르칠 수 있는, 듣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이렇게 배우고. 그럼 자기가 그걸 다 외우는 거지. 외우고 딴 사람한테 또 외워서 가르쳐줘, 이렇게. 그 자기 딸한테 가르쳐잖아, 그 서편제 보면 이렇게. 그거 똑같아. 이런 구조예요. 이 플라톤 대화편이 이렇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이야기꾼의 그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한참 있다 보면 지금 얘기가 어디로 가고 있나 헷갈려. 이렇게 지금 이게 밖에 얘기인지 안에 얘기인지만 헷갈리고 한참 있다 보면. 원래 그 플라톤이 젊을 때 드라마를 썼다 그러거든. 원래 플라톤 자신이 그 드라마를 썼대. 진짜 썼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자기가 철학을 시작하면서 그거를 뭐 불태웠대 그걸 전부 다. 이제 이런 거 안 쓴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읽거나 말거나 하는데 하여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 얘기의 그 주로 배경은 뭐냐면 이제 뭐 시장이나 아고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긴 지금 뭐냐면 그 프로디코스라고 하는 그 부잣집이. 옛날에 보면은 그 부잣집 사람들이 주로 낙이 뭐냐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왜 잔치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원래 그래요. 시골 가면은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 지금은. 그지? 지금 없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네 유지가 뭐 돈이 많다고, 돈에 사람 모아가지고, 뭐 사주고, 이런 풍습이 지금은 별로 없고, 준다고 해도 아마 안 올 거야, 사람들이. 뭐, 거기서 밥 먹으라고 거기까지 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밥이 없거든, 진짜로.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도 보면은, 집에서 보면은, 거지가 와요. 그러니까 거지가 오면은, 그 할머니가 그 거지한테 밥을 차려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 밥을 차려가지고 문간방이라고 하지, 보통 문간방. 문 바로 앞에 그 방이 있거든? 거기서 그 상을 차려줘,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먹고 고맙다고 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동네 유지의 그 낙이 뭐냐면, 맨날 잔치를 열어, 거기서. 동네에다가 엄청나게 큰 멍석을 깔고, 이렇게 위에, 초막 비슷한 거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하고 그러지, 거기서. 그 다음에 판소리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그 풍경하고 이거 똑같아, 이 풍경이. 그 풍경이 없어진 게 얼마 안 돼요. 내가 아주 어릴 때마다 그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거의 지금 이제 소멸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나온 풍경이 뭐냐면, 이거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냥 여담인데, 그 다음에 나온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야, TV. 그런 TV 있는 집이 거의 없단 말이야, TV 있는 집. 그러면 TV 있는 집을 다 모이는 거야, 저녁이 되면. 처음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모기가 많으면 이제 모기가 막 뜯잖아. 그럼 그 마당에 피우는 게 있어, 그 냄새 나는 거. 그걸 피워, 이렇게. 피우고 거기서 막 탈이 뭐지, 어디서. 그리고 뭐 레슬링 주로 기밀 이런 레슬링 그러지. 그거 생각하면 이게 딱 맞아. 그 시기야, 이게.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이 막 모아가지고 막 이제 먹여주고 즐거운 얘기 좀 해봐라. 막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건 한국인하고 이 그리스 사람들 차이가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 그지? 예. 뭐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렇잖아. 우리가 보통 모이면 뭐 대화하나 그냥 뭐 놀고 그냥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했대 실제로. 지금도 그렇대.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도 그냥 물어봤더니 지금도 그렇대. 괜히 막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서가지고 많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에서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고전문헌에서 대화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있나? 고전문헌에서? 거의 없잖아, 그지? 있어봐야 이제 맹자 같은 거 보면 좀 나오지. 맹자 같은 거 보면 맹자하고 그 논적이 이제 고자하고 막 싸우면 나중에 제자가 그걸 보고서 와서 적잖아, 적어서. 그런 경우 있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누가 쓰는 거지. 대화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없죠.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학도 희극이 약하잖아, 우리나라. 약하거든. 우리 소설이나 시는 강한데, 그 드라마나 희극은 우리가 약해. 그게 굉장히. 끼키야, TV 드라마, 그런 거 이제 주로, 김수현 이런 사람, 그런 게 좀 이제 하지. 제대로 된 그런 드라마라는 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거의 전무하죠. 옛날에 유치진인가? 그 사람이 좀 유명한데.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그 하여튼 시합 사람들은 하여튼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대화를 좋아하고 만나면 논쟁하고 막 이런 독특한 문화고 이제 거기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배움을 좋아하고, 배운다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상류지방 프로티코스한테 만나서 이제 얘기저기 이제 하는 거예요, 얘기저기 하고. 근데 이제 항상 플라톤 대화편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이게 이 사람이 쓴 건데 자기는 안 나오고 이게 기록을 한 건지 구성을 한 건지 어디까지 기록이고 구성인지 남의 거 기록하면서 자기를 싹 집어넣은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이 전문가들은 논쟁하지. 어원학 같은 거 다 동원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플라톤 대화편이라는 게 상당히 아주 골치 아픈 거고 그 이후에 학문에서 대화편이 많이 나오지만 퀴케로도 대화편 썼죠. 갈릴레오도 썼죠. 머크리도 썼지. 심지어 포포라고 있잖아요. 현대차 그 사람도 대화편 썼거든. 근데 다 성공한 예가 없어. 그들은 전부 다 논문식이고 유일하게 이 사람의 대화편만 그렇게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이거 외적인 걸 싹 빼고 내용만 문제 삼을 것이냐, 이 대화편이라는 거, 이 이벤트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논쟁거리고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은 분과과학과 철학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분과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 대상으로 삼죠. 오브젝트를 이렇게.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건 오브젝트가 되게 불분명하지. 우리가 어떤, 근데 칸트 순수이성 비판 같은 거 이렇게 읽으면은 인식론이라는 거를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은 이 사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지. 지금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헷갈리거든. 근데 분과과학이라는 거는 대상이 명확하단 말이야. 물리학이면 물질세계, 생물학이면 생물학, 경제학이면 경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없죠. 있다면은 그 월드지, 월드. 그 세계, 그 월드 자체가 그 철학의 특히 온토로지의 대상이죠. 만약에 우리가 온토로지의 대상이 뭐냐고 굳이 묻는다면 월드죠. 월드. 세계 그 자체가 그 대상이지. 철학의. 그래서
그 분과과학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하고 철학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는 다르고, 그렇다면 분과과학과 철학의 관계라는 게 뭐냐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도 무슨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과거에는 분과과학이라고 하는 게 철학의 틀 내에 있는 거예요. 철학의 틀 내에 이렇게. 철학의 틀이 전체가 있고, 논리학이 있고, 뭐, 형이사학이 있고, 자연철학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윤리학이 있고, 정치학이 쭉 있는데, 근대로 들어오면은, 그 철학의 시스템이 붕괴가 돼, 전부 다. 다 붕괴가 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각 분과학이 자기 자신의 영역, 고유한 영역과 고유한 개념, 고유한 원리, 고유한 정의, 데피니션을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틀이 아니라 이 틀이 깨지고 다 뿔뿔이 다 따로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철학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규정이 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내가 볼 적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종합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종합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를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과들을 종합해서 뭔가 어떤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철학관이고, 두 번째 철학관이 뭐냐면 철학이라는 거는 메타 학문이다. 메타 학문. 1 더하기 1이 왜 2냐를 따진다든가, 뭐, 근데 뭐, 시간과 공간, 뭐, 우연과 필연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식이죠. 아니면 무슨 뭐, 과학과 예술에서의 상상력의 문제, 직관의 문제가 뭐냐, 이걸 따진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메타학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하나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은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하는 게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인식은 이제는 과학이 하는 거다. 과거에는 철학자가 다 뭐 싸잡아서 했지만 이제 그건 안 되고, 인식이라는 거는 그거는 과학의 이제 몫이고, 그럼 철학은 뭐냐?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실천의 문제라는 거죠. 윤리나 실천. 그 다음에 이 인식의 대상이 아닌 거. 지식으로 파악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인간의 실존의 문제라든가, 죽음의 문제, 종교의 문제, 이런 걸 다루는 거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죠, 그죠? 물론 그게, 뭐, 날카롭게 나누는 건 아니고, 좀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고, 다 관련이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적에 그 세 갈래가 굵은 흐름이에요. 굵직한. 가장 뛰어난 철학은 물론 당연히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 학문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도 그 종합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냥 더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해놓은 게 아니라 어떤 메타적인 지평에서 그것들을, 그 알맹이를 이렇게 딱 종합을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떤 실천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그게 가장 아이디어라는 의미에서 철학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박홍규 선생이 갖고 있는 철학과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메타적인 학문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직접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분과과학의 그 테두리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리얼리티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리얼리티의 한 얼굴이 아니라 진짜 그 리얼리티로 나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양반의 철학과는 일단은 이론적이고, 일단은 실천 쪽보다는 이론 쪽에 강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론 중에서도 상당히 뭐랄까 메타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일 거 아니야. 혼자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죠. 애초에. 그래서 등장하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변증법 또는 문답법인데, 그 54쪽 맨 아래 보면은 제논과 소크라테스의 무지가 야기시킨 실제의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그 나름대로 계승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제논을 변증법의 시조로 봐요. 제논을. 왜 그렇게 보냐면, 제논은 그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를 이렇게 양립시키잖아. 양립이라기보다는 딱 표현시키죠, 그죠? 그 운동은 존재한다. 이 입장,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입장, 그지? 근데, 우리의 지각으로 보면은,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추월하지. 우리 지각으로 보면, 그지? 그런데, 제논 자신의 논리로 하면은 추월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독사하고 이 독사가 나란히 파라독사를 형성하는 거지. 제논,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절대 추월 못한다라고 하는 그 제논의 논리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아킬레우스가 제논을 추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독사가 파라죠. 평행. 파라독사지. 파라독사. 그래서 그게 파라독사예요. 파라독스. 그래서 역설이지, 그지? 요런 식의 구도가 맞으면 변증법의 출발점이에요. 변증법의 출발점. 그런데 제논의 한계는 이 두 개를 오로지 그냥 평행으로만 봤을 뿐, 이게 이렇게 갈등과 교차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안 봤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논의 이런 변증법은 일종의 부정적인, 여기 말하는 부정이라는 전해라는 게 뭘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네거티브한 방식의 그 논의죠, 그죠? 소크라테스도 어느 정도 그런 식의 방식을 이어받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고, 그게 이제 더 나가면 변증법이 되는 거죠. 디알렉티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비판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여러 가지 독사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디아로고스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게 이 사람의 플라톤의 핵심적인 생각이죠. 소크라테스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 55쪽에 7번째 보면은 사건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실제의 나머지 부분으로서의 통로가 들어있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그 아래 나오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실제의 나머지 부분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바로 대화이다. 대화. 이거를 조금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타인이 나의 가능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possible world, 나의 가능 세계죠. 가능 세계. 라이프니츠 그 이론을 잘 보면 이제 그런 함축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적에는 이 사람의 세계와 이 사람의 세계가 겹치죠, 지금. 그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세계는 지금 이 이벤트 속에서 겹쳐 있잖아, 그지? 겹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업이 끝나고 한 사람은 예컨대 맥주를 마시려고 한 사람은 야구를 보러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야구라는 세계를 지각하는 거고, 이 사람은 맥주의 세계를 지각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야구를 지각할 수 없고, 이 사람은 맥주를 지각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에게 현실의 세계가 타인에게는 가능 세계인 거예요. 나에게 리얼 월드가, 액츄얼 월드가 타인에게는 파시블 월드가 되죠. 가능 세계고, 타인의 가능 세계가 나의 가능 세계고, 라이프니츠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레즈가 의미의 논리에서 미셸 뚜루니의 그 방드르드 해석하면서 그 얘기 하지, 그지? 아주 재밌게 하죠. 나의 가능 세계로서의 타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가능 세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능한 것이 현실로 화하는 장소가 대화죠. 그거 대화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만나면서 두 세계가 교차하면서 더 넓은 세계가 나오지, 그지? 그게 이제 대화고,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이라고 하는 거는 히라빈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각각의 로고스를, 그 각각의 세계를 펼치죠. 그냥. 펼치면 그것이 공존하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어차피 그것이 플라톤 자신이 그걸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그 실제 그런 식의 만남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디까지가 플라톤의 각색이냐, 이건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미셸 뚜루니의 소설 블레즈가 언급한 책이 어느 책이라고 하셨어요? 방드르디. 아니, 그 소설을 블레즈가 어느 책에서? 아, 의미의 논리. 플라톤 말고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고유명사로 쓴 거는 기독교 성서다. 근데 성서의 포인트는 실제 구제인데 플라톤의 대화편은 실제 진상이 드러나는 사건은 그렇다. 오케이. 녹차 한 잔만 먹고 더 하죠.